일본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에 있는 거네요. 가격이 싸다는 건 언제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세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놓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책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업계에 놓인 위험 요인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전고체 전지거든요. 국내 지금 배터리 3사들은 리튬 이온 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고체 전지가 나왔을 때 한국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위협이죠. 전고체 전지도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랑 분리를 해서 말하기 위해서 전고체 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차세대 전지로서 이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이 전고체 전지가 향후에는 차세대 전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걸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같은 이제 부피나 같은 무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건데 그 와중에 더 싸져야 되고요. 그 와중에 안정성이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동차에 넣고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고 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들 뭐 또는 이제 LFP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되면서 성능이 개발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고체 전지만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체 전지가 당장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데 몇 년이면 그래도 전고체 전지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일단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보기엔 2030년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1월 달에 리포트를 썼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기존에 일본에서 전고체 전지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로드맵에서 2030년 정도에 킬로와트아워당 100불 정도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랑 그 가격적인 페리티를 이룬다라는 그런 로드맵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팩 기준으로 130불 정도 된 것 같고요. 향후에 머지않아서 이제 팩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불 언더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2020년 배터리 데이 때 얘기했을 때 몇 년 후에 배터리 가격을 50% 이상 낮추겠다고 얘기한 걸 감안을 하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팩 기준으로 한 70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돼서도 사실 페리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전고체 전지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안정성이라는 부분인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재 쪽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고체 전지가 시장에 페네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메이저한 것들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겠느냐 2030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전고체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요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도요타가 이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국내 업체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도요타와 그 다음에 파나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특허에 거의 60, 70%를 이제 도요타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준비를 해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원래 도요타가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전고체 전지 자동차를 선보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제 개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전고체 전지 자동차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약간 정치적인 이유 아닐까요? 이번에 도요타가 이제 올림픽 스폰서에서도 빠졌잖아요. 짜잔 하고 안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죠. 보여줬다가 괜히 욕망을 얻어먹는다 이래서. 그렇죠. 욕만 얻어먹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동차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됐을 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토요타가 이제 수소차들은 거기서 실제로 좀 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차들을 운영을 하는데 왜 전고체 전지 자동차는 운영을 안 했을까? 아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한번 보여주기만 했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이슈가 됐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양산 과정을 해서 싸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세대 정도 시운전차로 보내기만 했었어도 괜찮을 텐데 그게 왜 안 나왔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코멘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차세대 전지가 전고체 전지가 될지 또는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LG에서도 투자를 했지만 SES라고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에 리튬 음극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식이 될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아, 대세가 될 차세대 전지가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이제 앞서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있어서 거기서도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도요타인데 이번에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 황화물계의 전고체 전지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LG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계열로 전고체 전지를 또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꼭 전고체 전지가 아니라도 리튬 메탈 음극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의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또 현대차 그 다음에 최근에 팍스콘, LG 그룹까지 모두 투자를 한 SES라는 업체도 있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전지는 약간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지난 시간에 사실 전고체 전지에서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SDI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SDI가 도요타보다 먼저 하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요타가 꼭 앞서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이제 나왔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SDI나 도요타나 전고체 전지를 이제 양산하는 시점 거의 유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7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와봐야 누가 더 잘 됐는지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차이가 도대체 뭐냐로 좀 들어가 볼게요. 현재의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뭐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와 또 폴리머계 전고체 전지와 또 SES까지 이렇게 있는데 좀 쉽게 비교를 해주세요. 단순히 전해질이 고체 상태가 된다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전해질은 말하자면은 이온,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연히 액체일 때보다 고체로 가게 되면 그것이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에너지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활물질들을 이제 전고체가 전해질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이 면에 이렇게 많이 감싸 있어야 이것들을 전자가 움직이는 게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데 고체라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난제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해질을 고체로 쓰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전고체 전지가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전하고 이제 그게 완전히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전성이 높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화성 물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체가 된다라는 게 불이 안 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셀이나 팩 이렇게 안정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배터리 셀 자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배터리 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도 전고체 전지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이란 거는 셀을 착착착착 쌓아놨다 이 개념인 거잖아요. 셀을 이제 여러 개로 묶은 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고 있고 그 모듈들을 또 여러 개 묶어서 거기에 BMS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을 또 같이 해서 만든 것이 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전고체 전지일 때는 팩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덜 들어가도 되니까요.
사실은 이 액체라면 이걸 다시 또 싸고 해야 되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전고체에서는 그 장치들이 좀 덜 들어간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셀 투 팩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셀 모듈 과정을 최소화하고 결국 팩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배터리 쪽에서 또 어느 정도의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봤을 때 셀뿐만 아니라 모듈로 갔을 때 그 다음에 팩으로 갔을 때 한 30% 정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덜 떨어지게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전고체 전지는 이론적으로 좀 더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전고체 전지에서는 토요타와 삼성 SDI가 어쨌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차세대 배터리는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총평을 내려주셨어요. 그럼 이런 차세대 전지 시장에서도 어느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주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토요타가 전고체 전지 자동차가 딱 나왔으면은 네가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이었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었으니까요. 사실 업계에서는 뭐 토요타가 2020년에 그 올림픽이 안 열린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돌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누가 앞서 있다 또는 어느 기술이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충분히 여기서 더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산업이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 가장 이제 상용화를 먼저 시켰는데 그것이 꽃 피운 거는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에서 꽃을 피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우리나라가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가장 많은 배터리를 지금 전기차 쪽에 넣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자동차 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 매출이 커진다라는 거는 또 그런 업체들이 또 R&D를 할 수 있는 룸이 더 커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충분히 향후에도 기술을 선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를 묵고하진 않겠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계속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 위협 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2차 전지의 기회 요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2차 전지가 주목을 받는 게 탄소 중립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전기차가 더 확대되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고 전기차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커질 텐데 이 안에서 2차 전지 시장의 역할이 커지겠죠. 유럽의 탄소 국경세가 포함된 이 Fit for 55 이게 지금 가결이 됐는데요. 이 P455에서 가장 좀 수혜를 볼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는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 2030년까지 탄소를 55% 정도 줄인다라는 이제 쪽으로 좀 더 강화된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 2035년이 되면은 내연기관차를 유럽에서 파는 게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동화라는 건 이제 수소차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배터리 쪽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강점을 가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기를 충전해서 달릴 건데 그걸 석탄으로 만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드는 업체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자체로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결국 간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나 이런 쪽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기상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는 그거를 초과해서 생산될 때 저장을 해놨다가 태양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희는 배터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비례해서 배터리 수요도 그런 이제 그리드 쪽에서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자동차 쪽뿐만 아니라 그리드 쪽을 보더라도 뭐 전력 산업을 보더라도 배터리가 가장 크게 수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배터리 회사는 자동차의 엔진이 아니라 석유와 같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 회사라는 게 2차 전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소 배터리도 포함하는 거예요? 2차 전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소 배터리라는 건 없고요. 수소는 이제 수소 자체가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것도 수소가 연료는 아니거든요. 수소 경제에서 말하는 수소는 수소가 일종의 에너지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을 때,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늘어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향후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남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 내에 저장하기도 너무 많을 때는 그것을 이제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전기 분해는 물의 H2O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해되게 되는데 그 수소를 저장해 놨다가 향후에 이제 연료전지나 이런 쪽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는 사실은 이 전기를 저장해 놓고 있는 저장 장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4555에서 수혜를 볼 당장의 배터리 회사는 2차 전지 회사이지만 향후에는 이 수소라는 것도 에너지 수송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게는 기회 요인이라면 사실은 중국은 위협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CATL 같은 배터리 경쟁사들이 사실은 가격 경쟁으로 밀고 나왔을 때 국내 업체들한테는 큰 위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중국이 저희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LFP 라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방식의 이제 배터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 3사가 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0년 정도까지 국내 업체들이 거의 이제 유럽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었었는데, 좀 있으면은 이제 CATL의 독일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워낙 강력하게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들을 이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정말 무시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FP라는 그 배터리가 뭐 성능이 이제 3원계보다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썩 좋진 않지만 가격이 싸다는 건 언제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싸다는 건 언제나 중요한 요인이고, 또 LFP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 좀 높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망용으로는 LFP 배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측면에서도 이제 아주 고급적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뭐 볼륨카의 사이즈를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가능성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약간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들. 근데 하지만 이제 충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이제 중국의 공세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에 있는 거네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향후에는 중국을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국내 업체들한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 중국과의 갈등이 오히려 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밸류체인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유럽의 시장에서야 지금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하겠지만, 미국 시장까지 이제 확대하기에는 향후에 장벽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화됐을 때 미국에서 중국에도 배터리 팔고 미국에도 배터리 파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럴 때 국내 업체들은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공장의 역할들이 좀 이렇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중국 공장이 있지만 이미 중국의 합작사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을 하고 있고요. 지분율 이제 49%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이제 51%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내수라든지 유럽 쪽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사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의 자동차 업체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쓴 쪽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장벽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공장마다 역할들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런 견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뭐 현지 공장을 짓고 밸류체인 자체도 탈중국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밸류체인에 속해질 수 있도록 2차 전지 전체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사실 2차 전지라는 거를 지금은 전기차 시대의 뭐 핵심 엔진 아니면 석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만 한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돼야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제품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장밋빛 미래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제조업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초기 국면에서의 어떤 성장성은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가 이제 빛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도 최근에 배터리를 그냥 제작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플랫폼화 시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이제 함께 하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밸류 체인을 확장하는 방향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이제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력 산업이나 이런 쪽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향후에 수년간은 초기 고성장 단계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은 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놓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강동진 현대차증권 책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퇴근길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